오늘 우리 K증시는 미나 한나. 뭐 미나 한나 네 전 여친 이름이냐고요? 아니요. 미나 한나는 미국 증시 나락, 한국 증시도 나락 이건데 좀 생소하다 그러시면은 평소처럼 미약 한약으로 할게요. 하여간 오늘 우리 K증시는 전형적인 미약 한약의 하루였는데 그 미약 한약은 그래도 미강 한약보다는 좀 덜 쓴데 하여튼 미약 한약이 뭐냐면 미국 증시가 약세라 한국 증시도 약세였다. 그럼 미강 한약은 뭐냐? 미국 증시는 강세인데 우리 한국 증시만 약세. 그래서 정말 사약처럼 쓰다는 거고요. 솔직히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는 증시 격언에 비해서 오늘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고 보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날씨처럼 오늘도 차가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 연준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니 연준 금리 인하가 발표된 날 뉴욕 증시가 그것도 나스닥이 3.6%가 빠졌다? 이게 도대체 뭔 영문이냐.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하나도 놀라지 않으셨을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뉴스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번 0.25% 금리 인하는 이미 선반영도 뛰어넘은 그냥 무슨 보증금 느낌으로다가 미리 다 땡겨 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번 FOMC는 내년 금리 인하 그 힌트가 핵심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또 외국계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딱 정말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2번만 해준다. 그것도 3월하고 6월. 그럼 이제 연초하고 하반기에는 결국 연준발 그 유동성 공급이 끊긴다는 소리인데 이것 때문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미리부터 금단 현상에 아주 발작을 일으켜버렸습니다. 하여간 연준 0.25% 금리 인하 한 방에 7,700억 달러가 풀립니다. 우리 돈으로 1,115조 원인데 아니 근데 유동성만이 정말 이종할 양식인 주식시장에서 하루아침에 1,115조 원이 풀렸는데 미국 증시가 나락을 갔다는 거는 사실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최근에 정말 산이 그 한라산 수준으로 해발 500m 그러니까 주가가 500m가 아니라 500달러에 육박을 하던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8%가 넘게 급락하면서 다시 일주일 전 주가로 후퇴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빅테크주들 중에서 최근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으로 그나마 선전하던 애플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나스닥이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K 2차 전지주들의 경우는 뭐 테슬라처럼 오른 것도 없는데 왜 또 같이 급락을 했냐. 바로 오늘 새벽에 월가 그 베어드 증권에서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제조사 리비안에 대해서 목표가랑 투자 의견을 동시에 후려치면서 내년 2025년 전기차 시장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K 마바라들의 그 전기차 캐즘은 곧 끝난다는 그런 소리가 상상 임신이라고 진단서에다가 딱 박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욕 증시 안 그래도 폭망인데 마감과 동시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고요. 우리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에 이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 시장 점유율 가진 업체고 또 최근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61억 달러 지급 결정이 나면서 HBM도 집중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근데 그 마이크론이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1달러 73센트보다 높은 1달러 79센트를 올렸고 매출도 예상치 86억 8천만 달러를 돌파한 87억 1천만 달러를 찍어서 누가 봐도 실적 호조였는데 문제는 가이던스 즉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기존 예상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월가 컨센서스가 89억 7천만 달러였는데 마이크론 측에서 제시한 수치는 정말 수치스럽게 77억에서 81억 달러 사이로 거의 10% 가까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참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괜히 수치 드립 쳤다가 나까지 좀 꼬여버렸네요. 근데 그러면서 지난 3분기 실적의 경우는 AI 수요 증가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의 50%를 넘었고 이게 이제 전년 대비 400% 이상 늘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과거지사고 실적이라는 게 뭐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하여튼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데 이 실망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연준 유동성 사탕도 이제 뺏어가기 직전인데 마이크론도 짜증난다 이래가지고 아까 시간 외거래에서 16%가 완전히 폭락해버렸습니다. 아니 원래 장중에도 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연준한테 삐쳐가지고 이 마이크론도 4% 빼버렸는데 하여간 하루 만에 총 20%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K증시 반도체 대장주들도 뭐 이런 매질을 피해가기는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침에 개장전 동시효과 때는 진짜 상황이 험악했는데 그건 이제 신용미수 물량이 털린 그 영향이고 대신 개장을 하고 나서는 나스닥 3.6% 하락한 거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는 뭐 덜 빠졌다고 봐야죠. 근데 이것도 그동안 하도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또 더 이상 뺄 것도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그닥 뭐 기뻐할 일도 아니죠.
그러다가 또 아까 오전 10시 50분에 일본 중앙은행 BOJ 금리 결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예상대로 이번에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상은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별 반응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뭐, 순간 약간 꿈틀했다가 역시, 연준이 갑자기 저렇게, 매파적으로 돌변한 게 더 크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이렇게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와, 살벌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연준 FOMC 성명서 발표되자마자, 그때는 이제 평소에도 약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패턴으로 잠깐, 매도세? 뭐, 음봉? 하나 출연하는 그런 건 우리가 많이 봤지만, 이번엔 완전히 투매가 나와버렸는데, 그러면서 같이 빠진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그 트럼프의 발언, 그러니까 미국 정부랑 연준도 비트코인을 금처럼 필수 자산으로 보유하면은 어떤 달러 가치에 이게 연동이 돼서 달러 가치 방어에 도움될 거라고,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롬 파월 의장의 답변은 완전 단호박 모드로다가 We are not allowed to own Bitcoin, 이렇게 완전 트럼프 면상에 침을 뱉어버리는 정도로 반응을 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은 I don't think so 정도로 표현했을 텐데, We are not allowed라는 어감이면은 거의 우리식 어감으로는 누구 맘대로 지금 연준한테 비트코인을 사라 말하냐 지금 이 정도의 정말 강력한 워딩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제롬 파월이 그 대통령 취임식을 딱 지금 한 달 앞두고 있는 트럼프를 매기는 발언을 몇 개 더 쏟아냈는데, 이게 바로 현재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이션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준이 더 유동성을 수혈해 줄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밝힌 거고,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금리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런 묘한 표현을 썼는데, 이게 혹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 연준의 어떤 컨트롤 밖에 있는 뭔가 트럼프발 내후 외환? 그러니까 나라 밖에다가는 관세 폭탄 투하하고 나라 안에다가는 그 바이든을 능가할 어떤 열린 지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취임도 하기 전부터 연준이 이렇게 갑자기 중립기어를 박으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갑자기 그 10선비 원칙주의자 모드로 돌변을 했다. 그럼 이제 올해 미국도 산타랠리 완전히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번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뭐 그걸로 1110조 원이 풀렸다고 해도 그건 이미 다 이제 카드로 이것저것 썼다 보니까 카드 값으로 그대로 빠져나갈 돈이었기 때문에 전혀 고맙지도 않다는 게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어떤 뻔뻔한 반응인데, 그럼에도 저렇게 제롬 파월이 트럼프를 뭐 길들이게 하겠다? 혹은 나중에 트럼프한테 몇 대 쳐맞고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내주더라도 일단은 미리 우리가 알아서 기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갈등을 빚으면은 우리 증시에서도 경영권 분쟁 터지면 나중에 누가 결국 이기든지 간에 무조건 주가는 하여튼 올라간다고 좋아하듯이, 역시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대통령하고 중앙은행장인 연준 의장이 갈등이 있을 경우 무조건 유동성 측면에서는 개이득이다, 이런 로직을 저는 떠올립니다. 사실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맡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재정 정책은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사인하기에 달린 거고, 또 심지어 연준 의장 임명권자도 이제 트럼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트럼프는 약간 그 팔이 한 20개 있는 지네면은 파월은 그냥 팔 2개뿐인 사람인데, 그 둘이 권투 시합을 하면 과연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권투 글러브만 해도 몇십 개가 있는 트럼프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인데, 제가 이제 제 가정은 분명히 이렇게 항상 밝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 1월 20일 바로 취임식 일주일 뒤가 또 연준 1호 FOMC인데 하필 그때 만약에 금리 동결은 물론이고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도로 기어 올라가지 않게 단속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매파적으로 나와버린다? 그러면 저는 또 그놈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하고 중소형 은행들 파산 스위치가 켜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또 트럼프 정부도 지난 바이든 때처럼 연준, 재무부, 예보 이 세 군데 수장들 불러다가 빨리 불 났는데 불 안 끄고 뭐 하냐고 바로 조치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그 금융 부실이라는 게, 불 끄는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또 유동성이고 돈질이죠. 그래서 지금 월가 하이에나들은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무슨 꾀병이든 자해공갈이든 하여튼 뭐 땡깡이든 하여간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돈을 뜯어낼 옵션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쎄한 거는 바로 인플레이션, 이제 이게 지금 중동 상황이 그 미국 대선 전에 귀신같이
평화를 되찾으면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대신에 연준 금리 인하가 멈추면 최근 미국 경제의 훈풍이 됐던 임대료 주거비 둔화 추세도 여기서 스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유가 변수를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은 역시 이제 주거비 임대료 이익의 가장 큰 그 변수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호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발표할 가능성이 이제 지금으로서 제일 큰데, 그럼 이제 미국의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또 갑작스럽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전국에 있는 식당에 그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그러면 절대 그 돈으로 한국 사람 못 써요. 최소 2배는 줘야 돼. 사실 우리만 봐도 요즘 전국에서 물가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바로 판교 신도시. 거기 뭐 요즘은 사실 지난 코로나 때에 비하면 뭐 한풀 꺾이긴 했지만 하여튼 판교 그 테크노밸리에서 IT 전문가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뭐 게임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 뭐 나이는 많아봐야 뭐 30대인데 연봉이 기본 1.5개에서 한 2개야. 그러니까 적어도 1억 5천에서 많으면 2억이라고. 그래서 이제 판교역 주변 상권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는데 진짜 홍대 압구정보다 모든 게 다 비싸. 얼핏 보면 평범한 30대 남녀들인데 알고 보면 다 억대 연봉자들이고 먹는 것도 하여간 돈에 구애받질 않는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조선족 그 서빙하는 분들까지 어느 날 갑자기 판교에서 사라진다. 그때는 뭐 단순히 음식 가격 오르고 임대료 뭐 오르고 이런 정도로 안 끝나고 아예 상권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미국에서 갑자기 그 비숙련 저임금 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인건비가 올라간다.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의 요인이고, 뭐 지금 일본의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년 춘계 노사 협상에서 임금 인상 원래 자기 공약이었는데도 요새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하여간 이게 트럼프가 내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호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이든 아니면 대중국 고관세든 하여튼 뭘 입에서 내뱉든 간에 바로 그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자극제가 될 게 뻔한데 연준이 어떻게 내년 금리 인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이번에 뭐 약속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12월부로 3번 연속의 금리 인하죠. 9월, 11월, 12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몇 푼 안 되지만 일단 좀 넣어둬. 그리고 좀 기다려봐라. 여건 봐서 좀 더 채워주던가 그럴 텐데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는 마라. 지금 이런 스탠스라고 연준이. 근데 저는 지금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자기 정권 시작하자마자 뉴욕 증시가 바로 꼬라박으면서 약세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연잘할, 연준을 잘 아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적하기를 최근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하고 또 비트코인도 역시 신고가 갱신이 수시로 나온 거. 이게 다 트럼프 취임하면 돈이 더 많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을 동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취임도 하기 전부터 미리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데 만약에 정작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니까 뭐 그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판다? 이것도 아니고 연준한테 트럼프가 뒷방 맞았네, 발렸네, 뭐 꼴 좋네 이러면서 뉴욕 증시하고 코인이 싹 빠져버리고 베어마켓에 진입을 하면은 과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 근데 마침 트럼프 취임식 1월 20일 그리고 연준 새해 첫 FOMC 1월 회의가 28일 이렇게 딱 일주일 상관이야. 참 묘하죠. 근데 이제 미리 제가 예측하건데 만약에 이제 그때 1월 FOMC에서 제롬 파월이 새해 금리 인하는 또 그놈의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빼도 뭐 이미 뉴욕 증시 올 연말 산타랠리 기대는 뭐 이미 풀려버린 유동성 덕분에 바로 이제 뉴욕 증시도 갑자기 여기서 꺾일 걸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내년 트럼프 취임식하고 바로 일주일 뒤 1월 FOMC에서 이제 과연 제롬 파월이 그때는 행정명령 1호도 다 보고 트럼프 취임식도 다 보고 그 뒤에도 우리가 추가 금리 인하는 우리가 좀 참아야 될 것 같다.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과 매파적인 입장 드러내는 동시에 이제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까지 가면 그때는 진짜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지지자들이 다 돈 냄새 맡고 좋아하는 건데 그것 뻔히 알면서 취임 일주일 만에 그런 꼴 당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자기 SNS에다가 본인 임기 중에 연준 제로금리 혹은 그 미만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밝힌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75%인데 거기서 이제 내려가서 4.5%가 지금 됐는데 거기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인상에 가까운 그런 발언까지 하면은 그때 이제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을 교체까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지난 그 트럼프 일기 때도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0.25% 간밤에 내려가서 이제 4.5%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심지어
동결을 넘어서서 금리 인상도 갈 수 있다고 말해버리면 그때는 트럼프가 이제 연준 의장 교체까지도 뭐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제니 옐런한테 금리 왜 빨리 안 내리냐고 막 닥달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잘라버리고 데려온 게 제롬 파월이고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올해 2024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줬던 과속방지턱 2개가 일단 무사히 지나는 갔습니다. 그게 바로 연준 FOMC랑 일본 BOJ의 금리 결정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내년 1월에 연준은 금리 동결, BOJ는 결국 금리 인상, 이런 조합을 생각하면은 글쎄 산타랠리가 이게 나오는 게 맞나. 그냥 K 주식 투자는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올해 마감하고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돈 다 빼면 그때 갑자기 귀신같이 산타랠리가 시동이 걸려. 이런 게 바로 주식시장이고 또 바로 위험자산인 그 주식 클래스를 넘어선 모험자산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오늘 새벽에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이렇게 3대 지수 평균 3%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미국은요, 뭐 손해보고 판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언제 팔아도 다 수익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여기서 어차피 뭐 수익금에서 연말까지 뭐 조금 더 먹어보자 해서 여유 있다. 이거는 뭐 날려도 된다. 수익금이니까.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자. 이런 정말 부담이 없는 돈이다. 그래서 아직은 산타랠리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쳐도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공매도 재개를 생각하면은 그냥 미국이 기계적으로 산타랠리 나온다고 우리가 거기 따라간다고 볼 상황인가. 그래서 저는 내년 공매도 재개가 이제 현재로서는 3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까지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될 바로미터가 바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50.6%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게 지난 2022년 9월에 49.3%까지 빠졌을 때가 이제 외국인 지분 최저점이었는데 하여간 이번에 여기 49.3%에 접근을 하든 아니면 살짝 그걸 깨고 49% 초반대까지 살짝 맛을 보든가 하여튼 그럼 그때가 바로 우리 K증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리스크가 풀로 반영된 시점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공매도 재개로 인한 바닥을 바로 그때가 일치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전기차 그리고 K2차전지 관련주들은 도대체 언제가 바닥이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제대로 된 바닥이 안 찍히고 반등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올해도 버티기 힘들었다는 그 배터리 신도분들은 결국 신용미수 다 털리고 아우 내가 이제 다시 주식을 하면 성을 간다고 그래서 핸드폰에서 MTS 다 지우고 증권사 찾아가서 계좌 해지하고 막 그런 게 인증이 올라올 정도가 돼야 비로소 바닥인데 그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런 소리 하면 또 저를 저 전기차 안티 대한민국 미래산업인 2차전지에 재 뿌리는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일단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욕을 해도 하세요. 일단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가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하고 또 기존에 중국산 배터리에만 적용할 줄 알았던 그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 관세까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저기 있는 그 리튬 광산이 있는 칠레까지 일괄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K 2차 전지주들 주가의 거의 80% 이상은 선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건 인정해요. 근데 일단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제 통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에 운행 중인 자동차 대수가 2,600만 대. 그 중에서 전기차 대수가 60만 대. 그럼 한 2% 정도 비중이죠. 근데 전기차가 60만 대에서 지금도 아주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반해서 국내 충전기 대수는 36만 대입니다. 근데 지난 청라 아파트 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로 그 전기차 충전기들의 충전 한도가 대부분 80%로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공시설물로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경우는 배터리 잔량이 80%에 도달하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종료되도록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됐고, 그럼 이제 이전에 비해서 똑같은 거리를 운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충전 횟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100% 충전해서 500km를 가던 전기차가 80% 충전해서 400km를 가면 그만큼 충전소 4번 갈 거를 5번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전기차 60만 대에서 충전기 36만 대는 사실상 그 전보다 더 부족한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그 작년에 한번 헛발질 세게 했던 게 자기네도 유럽처럼 2030년에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0만 대로 늘려가지고 유럽처럼 이제 신차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대체한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후퇴를 했는데, 하여튼 그럼 2030년은 좀 너무
무리다라고 치고 그럼 언젠가 국내 자동차 중에서 한 절반이 전기차로 바뀐다. 뭐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를 강제 폐차까지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 6시간 걸리는 완속 충전기의 경우는 기준 용량이 7kW. 그럼 그 전기차 1,300만 대를 충전할 완속 충전기를 차 한 대당 한 개씩 구비를 하게 된다면은 7 곱하기 1,300만 하면은 9,100만 킬로와트. 즉 9만 1,000메가와트가 되는 거죠. 근데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의 총 발전 용량이 14만 1,000메가와트였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70%를 전기차 충전하는 데다가 전부 할당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니 완속이 7kW면 급속은 최소 3배 이상인데 그럼 그것만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 시설이 최소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발전 용량만 늘리면 전기 수송은 또 어떻게 해? 그래서 전국에 깔린 모든 송전선로도 지금의 2배로 늘려야 된다는 계산이고, 여기 이제 전국의 원전, 화력, LNG 하여간 온갖 발전소에서 각 광역시랑 지방까지 하여간 모든 송전선로 다 2배로 확충하고, 뭐 서울만 예를 들면 각 가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전선로도 다 2배씩 늘려야 돼. 그래야 전기차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서 그 님비 현상 아시죠?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위험시설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못 참는다. 만약에 들어오려면 그만큼 돈을 왕창 꽂아주면 또 그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원전이든 발전소든 하여간 그거 늘리는 데 있어서 사회적 비용도 거의 천문학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체 자동차 대비 전기차 비율 2%. 여기서 저는 10%만 돼도 이미 지금 전력 인프라로 감당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2025년 예산안도 뭐 국회에서 막 갈등하고 있는 거 보셨지만 의료에서 방산까지 지금 예산 늘려야 될 때는 늘렸는데 도대체 전기차랑 충전기 인프라에만 뭐 얼마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있지도 않은 전기차 잠재 수요를 미리 계산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전기차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마침 전기차 얘기 나온 김에 맥커리 증권에서 아시아 EV 그 전기차 시장 분석을 내놨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배터리 종목만 보면은 먼저 중국 CATL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400위안. 여기 오늘 종가가 270위안이니까 업사이드가 한 40% 아직 남았고, 그 다음에 K 배터리 3사의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55만 원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삼성 SDI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30만 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1만 원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 슬슬 이제 배당주의 계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K 금융업종에 대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현 정권과 함께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과도하다. 라고 보고, 다만 원화 약세로 인해서 은행들의 자본관리 스토리가 약화될 수는 있다. 그 다음 이제 대출 시장에 있어서 소매 연체율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 중소기업 연체율은 내년 하반기에 정점 도달할 것으로 모간 스탠리가 전망한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먼저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는 KB금융, 삼성화재,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DB손보, 그 다음에 중립 의견에는 신한지주, 삼성생명, 기업은행, 그 다음에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에는 한화생명하고 삼성카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간 스탠리의 K금융주 탑픽은 바로 KB금융. 여기 이제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비중 확대를 올렸고, 목표가도 기존 94,000원에서 이번에 105,000원으로 상향. 그 다음에 신한지주의 경우는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를 기존 62,500원에서 이번에 58,000원으로 깎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포스트 탄핵, 즉 탄핵 정국 이후 헌재의 판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한국 증시 투자 전략을 이제 제시했는데요. 크게 이제 3가지로 분석하는데, 최근 수출 둔화에다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소비 심리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와중에 헬스케어랑 교육 등 필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원화 약세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정책 지원 여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내년 정부 지출 증가 가능성,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에 총 0.7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것으로 본다.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 관련 전망을 내놨는데, 우리 K바이오랑 교집합이 커 보여서 이제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새해, 2025년 3가지 리스크를 주의하자는데, 첫 번째가 특허 만료. 이게 이제 전 세계 제약사들이 대규모 특허 만료가 내년에 겹친대요. 그럼 반대로 우리 K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격 압박. 사실 최근 거의 모든 의약품들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정치적 리스크인데,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하여튼 그 바이오 업체들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민생에 피해를 준다는 관점으로 이제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대 추천 종목은 바로 일라이 릴리, 머크,
다음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이유를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먼저 일라일리의 경우는 비만 관련해서 뭐 약값 시비가 역시 이쪽도 좀 자유롭지 못한 분야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수 보유 종목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머크의 경우는 백신과 항암제라는 핵심 바이오 분야 두 개를 다 가진 기업이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경우는 현재 저평가 메리트가 확실한 구간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 전인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해나갑니다. 자, 내일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요. 진짜 우리 그 계엄 이후 탄핵도 이제 뭐 정리수순으로 들어갔지만 그때 진짜 미친 듯이 빨라진 시간은 아직도 정상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식전 대바람부터 FOMC의 마이크론 실적에 또 BOJ 회의 결과까지 모두 소화를 잘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내일은 좀 한가할 예정이고요. 그 와중에 내일 이제 정부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공개합니다. 뭐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가 물가보다 걱정해야 될 게 이제 불경기라는 시그널을 이미 지난 11월 회의 때 보냈으니까 저는 아마도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의 경기가 최악으로 내리꽂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뭐 비인간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수혜주는 또 항상 있죠. 바로 채권 추심하고 신용정보 이쪽.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2024년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공개할 예정인데 지금 사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제일 흐뭇한 미소를 보내고 있을 게 바로 북한 김정은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이제 돈 냄새를 또 맡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는 내일 수출 현장 방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뉴스플로어에 타기 좋은 주제죠. 그래서 이제 행선지가 어디냐? 바로 천안의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송도의 셀트리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이 상황에서도 또 한 주 마지막 날까지 상장 기업이 두 개나 있는데 하나는 그 방사성 의약품 제조사 듀켄바이오. 여기는 원래 이제 코넥스였다가 이번에 코스닥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키움스펙 10호도 내일 상장일입니다. 진짜 원래 그 IPO 시장하고 증권사들 PI 그 부서는 12월이 사실상 방학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올해는 정말 12월 막판까지 이렇게 진짜 독하게 종이 장사에 이제 진심인 거 보니까 과연 내년에는 또 얼마나 연초부터 많은 신규 상장주들이 쏟아져 나올지 벌써부터 참 깝깝한데 남의 회사 상장하다는데 네가 왜 깝깝하냐고요? 지금 한국 증시 거래량하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말라가는데 상장 종목 수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은 기존 상장주들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못 막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밸류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당장 내년 1월 2일부터 그 코스피는 3,0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회복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상장 종목수 상한제, 동결제, 상장 종목 종량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럼 신규 상장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상장 종목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상장 폐지 종목이 나올 때 바로 그 자리에 신규 상장 종목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상장 폐지는 진짜 군뱅이처럼 느리고 신규 상장은 완전히 이제 총알 택시 수준으로 그렇게 쏴버리니까 이런 증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가능하냐고요. 거기다가 상장 종목수는 오히려 미국 나스닥은 지난 코로나 이후로 감소되는데 우리 코스닥은 아주 그냥 매일 최소 한 개에서 막 두세 개씩 상장을 해버리니까 1년이면 막 최소 막 400개야. 밥상에 밥하고 반찬은 그대로인데 숟가락만 계속 늘어나면 뭐 다 같이 굶어 죽지 않는 거야 뭐야. 그러니 국민연금마저 해외 주식 비중 늘리고 한국은 그냥 기회 들 때마다 자꾸 계속 팔아치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세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지만 제가 제안하려는 한국 증시 상장 종목수 상한제, 총량제 여기 더 많은 분들이 좀 동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내년에 바로 그 국민청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갑니다. 자, 내일 이제 중국은 12월 대출 우대금리 LPR 결정이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내일 새벽에 나이키, 페덱스 그리고 블랙베리 실적이 공개됩니다. 그다음 내일 이제 금요일 밤에 미국 11월 개인 소득하고 PC 물가지수 또 나오는데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있네요. 근데 뭐 FOMC 다 끝난 뒤라서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대신 내일 미국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네요. 서학개미 분들은 이제 오늘 새벽에 또 한번 그 심장이 확 내려앉으셨겠지만 내일은 또 변동성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은 뭐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변동성은 하락을 이제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또 슈팅할 가능성도 뭐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